자, 그러면 이제 그 월남 정복항의 이제 정책들 볼게요. 일단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군사 기지마다 성책을 축조하고요. 도보해협 쪽에 만일 경우에 철수를 대비해서 요새를 축조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정복항이기 때문에 뭐 토착사한테 밀려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북쪽에 스코틀랜드와 서해 웨일즈. 그러니까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쪽 서쪽에 웨일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국경선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각에서 신임하는 신하들에게 수요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국경선 부근에 여기 그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국경선을 지키도록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대륙식 봉건 제도가 형성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 봉건 제도라는 건 잉글랜드에 없었죠. 예. 그래서 유럽에 있는 봉건 제도를 영국에 이식해 온 거야. 그래서 인제 근데 이식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자체가 인제 정보광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권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 봉건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으로는 봉건제지만 실제로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적 봉건제. 에도 시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반항한 섹스인 토지를 몰수해서 종군한 신하들에게 분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섹슨족이든 노르만이든 봉토 소유자는 일정한 수의 기사 착취의 의무가 가해졌으며 종교 주교와 수원장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재판권을 분리시키고 세속 재판권을 함께 분리시키고 봉건 신하로 구성되는 왕실회의를 설치하고 성직자 세속 영주들에게 사법권을 포함 영주권을 부여하고요. 농민들을 일률적으로 농민을 재편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영주제를 적용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봉건제도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세히 나왔던 것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륙식 봉건제 중에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솔즈베리 서약하고 돈주데이 북이에요. 자, 솔즈베리 서약은 뭐냐면 전국의 배신들, 배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제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후들 안에서도 또 신하들, 신하 제후도 있죠. 그러니까 제후 입장에서는 신하지만 왕이 입장에서는 제후의 신하기 때문에 이들을 배신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이 배신들을 제후의 신하들 다 소집해야지 그 소집을 해서 국왕에게 충성을 서약을 할 것이며 그래서 그 서약은 그들이 직접적인 군주보다 앞설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왕하고 만약에 제후가 한판 떴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후들은 신하들은 당연히 제후 편을 들어야겠죠. 왜냐면 제일 충성 대상이 제후들이니까. 근데 이게 유럽식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영국에서는 제후와 왕이 갈등을 하면 싸우면 신하들은 이 왕을 지지해주고 왕한테 군사적 의무를 부과할 뭐냐면 왕에게 군사적 의무를 해야 돼. 예, 이걸 명시를 내는 거야. 그게 솔주베리 서약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돔주데이북이 있어요. 예, 돔주데이북은 교과서에도 나오죠. 예, 돔주데이북은 교과서에 나오는데 주로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했냐면 가세 목적을 만든 거예요. 가세 목적.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형은 다 파악을 해갖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징수나 행정자료의 원칙을 사는데 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밀해요. 예.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가 어떤 가옥이 누구의 그 가옥이고 그 가옥에는 뭐 돼지도 몇 마리 뭐 소도 몇 마리 여기 다 조사를 했어.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봉건제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 없죠. 왕이. 왜? 불수분이권 영주권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영주의 권한이지 왕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주권을 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왕이 다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돈 돈주대법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봉건제도라는 것이 프랑스 봉건제와 다르다는 거죠. 중앙집권적 봉건제라는 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주베리 서약이나 토지대장인 돈주대북은 그 당시 중앙집권적 어떤 그 어, 봉건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중충적인 지배구조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보면 이제 강대 왕령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왕이 정복 왕조이다 보니까 제후들보다 강력한 왕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대비해 볼 수가 있죠. 프랑스는 초창기 때 카페 왕조는 그 왕령이 크지 못했어요. 오히려 대제후들이 왕령이 그 자기 제후령이 컸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신하들이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보다는 왕령이 더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세권과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 임시세 같은 걸 징수할 수 있었고, 그 임명권은 국왕이 임명한 주장을 통해서 지방의 행정 사법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아까쯤에 좀 했던 내용인데 교회 장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또 한번 추가하면요. 교회 장악을 내용이 없네. 자, 교회 장악을 보면 교회에 많은 영지와 재판을 부여했지만 교회직, 고위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출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캔터버리 대주교 같은 거 임명할 때 캔터버리 대주교는 그 영국 교회의 최고 탑이죠. 그 임명할 때 자기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장악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종전의 영국의 어떤 그 뭐냐면 간섭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앵글색스 시대부터 내려온 국왕이 공포했던 그때 왕대 국왕법도 인정해줬고요. 주요 법정도 간섭법에 따라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종전의 어떤 간섭적인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이제 뭐 헨리 1세 이렇게 하고 뭐 헨리 2세 때부터는 플란테지네트 왕조로 넘어가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설명하다 갑자기 봉건제도 갑자기 넘어가. 그래서 봉건제도를 보고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왕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원래 봉건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각각 영국, 프랑스, 독일 왕조들에 대해서 좀 약간 해야지 좀 구성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요 라인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하죠. 자, 봉건제도의 기원과 성립까지 볼게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기원과 성립 과정에 대해서 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일단 개념을 이제 볼게요. 개념은 주종 관계 장원제도 결합된 중세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 제도죠. 그래서 주종 관계는 이제 상부 조직이고 장원은 하부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기사와 기사, 기사와 주군, 영주 이런 관계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졌죠. 그다음 하부구조였던 장원제도는 이제 기사와 영주 간에 또 영주와 영주 간에 맺은 제도가 아니라 여기 밑에는 영주와 농민 간의 농노 간의 관계가 장원제도야. 자, 이걸 두 개 더 합쳐가지고 이제 보통 봉건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국왕을 정점으로 해 지배계급 기사들이 여러 계층 나누어 주종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각기 봉투에 받은 장원 영조수 농무를 지배하는 중세 유럽의 특유 제도다. 자, 특성을 보면 자, 정치적인 지방분권적 성격이 갖고 있고요. 사회경제적인 장원제, 군사적인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장원제도하고 크게 이제 주종관계 이게 이제 큰 틀인데 그 기원을 좀 보면 이게 여러 기원들이 있어요. 자, 보통 교과서나 이제 통론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교과서 관점을 보면 종사제도하고 은대제도 있다. 그래갖고 종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르만족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대지 같은 경우는 노마족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은대지는 원래 노마에서 출발을 했지만 카로스 마르테가 자기 기병들 양성시키려고 학대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종제도, 장원제도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교과서 관점에서 좀 약간 도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서양사 개론이나 좀 약간 개론이나 이런 데 이제 좀 깊게 파고들면 좀 이것도 여기 밑에 있지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도표를 만들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보충 페이지 169페이지 잠깐 170페이지네요. 170페이지 볼게요.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걸 이제 좀 도표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서양사 개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종관계 기원을 내는 것은 클레이테이지. 그래서 이제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고대 로마 시대에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마리우스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잖아요. 마리우스의 예전에 그 클레이테이지 관련된 내용. 이게 노마적 요소야. 그래서 이건 노마 초기 때부터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거. 네. 여기 주전 관계는 노마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사제가 있죠. 이건 이제 게르만이 부족 사회에 있을 때 약탈했던 그런 요소. 그러면서 그 약탈 인원을 이제 종사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종 관계가 형성됐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주종 관계에서 노마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 여기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플레카즘이라는 게 있어요. 플레카즘은 뭐냐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용의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그 뭐냐면 그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은대지제도 있죠. 은대지제는 이제 노마에서 시작했다 게르만에서 프랑크 제국에서 이제 확대시킨 거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뭐냐면 봉토 장원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그 밑에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봉건제 성립 배경을 볼게요. 자, 일단 봉건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성립했고 해체됐는가? 그 과정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일단은 기원은 카롤린고 왕조부터 이제 기원이 되겠죠. 기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언제부터 성립이 된 거고, 왜냐면 9세기 때부터 성립돼요. 9세기 때 이제 이제 여기는 뭐 찰스 마르테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카르보 왕조와 이제 기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9세기 때 이제 성립됐던 배경은 이제 노르만족들이나 마자들죠. 자,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등등 이슬람. 그래서 외부부터 침입에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안에서 군인정이 형성되지 못했죠. 카르스테즈가 이제 죽은 후에 프랑코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봉건 제도가 여기 9세기 때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0세기 말에 들어가서 서프랑코 왕국의 봉건 제도가 전역적으로 실시됐다. 예.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정도 이렇게죠. 10세기 말 11세기 때 봉건 제도가 정착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4세기, 15세기 때 해체가 돼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화나 그다음에 중앙 집권 강화를 통해서 14세기, 15세기 경에 봉건제가 해체됐다. 그래서 기원은 카롤링 왕조부터 출발하지만 실제는 9세기 때 형성돼 갖고 10세기 때 거쳐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동안 확립됐고 14, 15세기 때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봉건제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모습만 띈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봉건제의 그 모습은 주로 이제 프랑스나 그런 봉건제가 발달된 그런 지역에서 했던 거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봉건제는 봉건제를 형식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 각기 다른 나라들의 공연 그 봉건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여기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주로 프랑스 중심으로 해갖고 그 기준으로 해갖고 봉건제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찰스 마르테 군제개혁 관련된 내용들 앞에서 언급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기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이제 그 이슬람 군대가 격파하고 나서 대규모 기병을 이제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설치보다는 확대가 맞아. 네. 그래서 기병이라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정지뿐만 아니라 교회 토지까지도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은대지 제도죠. 주종제도와 결합을 시켰다. 그때 이제 교회 토지를 나눠줄 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용의권만 줬다. 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의권 자체가 이제 일종의 소유권화 되죠.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종전의 주종제도와 이게 은대리 제도가 결합됐다. 자기에게 충성을 할 만큼 그만큼 혜택을 줬다는 거야. 땅을 나눠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기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 정치적 상황하고 연결되는데 9세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봉건제라는 걸 실시하죠. 그래서 샤르마누 제국이 무너지면서 노르만 마자르족이 침입하고 샤르선 공격, 이슬람 세력들의 공격으로 국가를 무력화로 병력당의 방어가 필요했고,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위탁을 받으면서 그 힘이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들에게 붙으면서 봉건제도가 형성했다.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뭐냐면 중앙이란다. 적이 외부를 쳐들어오는데 중앙에 구심력이 잡히지 못하고 원심력만 있다 보니까 그 원심력을 해서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신이 분산되는 이런 봉건제도가 형성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인 측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특히 있고 그래서 이제 카렌고 왕조 때 봉도 세습제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이걸 기원으로 해서 9세기 때 성립해서 10세기 말년에 서프랑코 왕국의 전형적 봉건제 실시해서 14세기 15세기 때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카톨릭 왕조 시대 때 이제 뭐냐 형성된 귀족들이 여기 9세기 이후에 봉건 교육과 좀 다르다는 게 그런 관점도 있어요. 예, 서쪽에 있는 내용인데 되게 이제 지배적 관점이라고 해요. 통설. 근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 없겠죠. 네,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기원이고 시행은 9세기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에 관련된 내용 봉건제 실시의 배경을 쓰라고 하면 요거는 언급해도 되지만 요쪽 이후로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언급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실제로 여기가 이제 주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 용어 해석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잠깐만요. 봉건제 용어 관련된 해석들은 여기에 이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주종제도로 넘어갈게요. 주종제도. 잠깐만요. 제가 자, 여기 이제 주종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주종제도는 이제 그 봉건제도의 상부 구조, 정치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대토지 소유와 기사로서 군사적 봉사를 제공할 양대축으로 쌍무적 계약 관계다. 그래서 한쪽이 계약을 맺어서 양쪽이 계약을 해서 계약을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 주종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쌍무적 계약 관계에서 이제 예전에는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뭐 문제가 좀 쉬웠지만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도 서양적 봉건제도죠. 종법에 의해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쌍무적 계약 관계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봉신의 의무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봉신의 의무를 보면요. 일단 군사적 종군을 하고 봉주의 성을 수비해 주고요. 그다음 주군의 궁중에 참석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주군의 몸값 그 당시에는 인질 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 인질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게 있어요. 주군이 잡혀가고 하면 그런 것도 해주고 장남의 기사 선입비 그다음에 장녀의 혼인 잔치값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주군의 상속세도 보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강제성이 없는 건데 이제 도덕적으로 좀 해줘 준 거. 십자군 종군할 때 같이 따라가거나 새로운 성을 축조할 때 그때 옆에 도와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니지 홈메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번역하면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거네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알려면 니지 홈메이지 관련된 내용을 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 재봉건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예. 재봉건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잠깐 여기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이 봉건제도는 되게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일단은 이제 이 왕이 정점이 있죠. 그 왕 밑에 그 여러 대제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중소제후들이 있고 뭐 하급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뭐냐면 왕이면서도 다른 왕 밑에 제후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영국의 잉글랜드 왕이죠. 잉글랜드 왕은 그 왕이면서도 프랑스 왕의 또 노르만디 지역의 제후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있고 동시에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뭐냐면 여기 보시면 G 같은 중소 제후들은 A와 B 같은 제후들하고 동시에 영지를 받아요. 이런 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에 A와 B가 이제 싸웠다. 두 번 이제 봉봉을 받잖아요. 제자가 두 제자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 얘네들이 싸우면 누구한테 뭐냐면 충성을 먼저 바쳐야 되냐? 왜냐하면 기사 그 봉신의 임무 중에 군사적인 어떤 참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죽은 데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미리 이제 순서를 정해놓죠.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충성을 할 것인가. 얘가 이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기 주군한테 또 싸우는 거죠. 2순위 주군한테. 그래서 아까 이제 솔주베리 선언 같은 경우에도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뭐 왕하고 대제후가 이제 충돌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밑에 그 신하 제후들은 누구한테 편을 쓸 것인가. 그래서 확실하게 왕한테 이게 쓸 것을 이게 딱 문서 공군적 계약 문서 딱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복잡한 것은 하위 군주가 주군이면서도 상위 군주가 또 봉신인 경우가 있어. 역재봉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다. 상당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재봉봉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 쪽에 먼저 충성의 대상을 삼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예. 그래서 이제 리지 홈메이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누구한테 1순위를 정할 것인가 그걸 정해놓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봉신의 의무도 있고 영주의 의무도 있어요. 영주의. 영주의 의무는 이제 봉신의 의무보다는 좀 약간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군사적 봉신을 보호하고 조언할 때 이제 봉신의 정치 후견 및 법적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경제적 봉토를 수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봉토 수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봉신하고 영주하고 이제 봉토를 넘겨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신에 죽으면 그 아들이 세습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세습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충성 서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충성 서약을 해야지만 이 봉토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충성 서약 없이 그냥 봉토가 받을 수 없어.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서인식을 해갖고 충성 서약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뭐냐면 봉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 분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봉건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인권이야. 이걸 공권 문제라고 해요. 공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공권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이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걸 그 공권 명제 불인권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공권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에 자 이게 뭐냐 사법권하고 조세 징수권 이런 것들이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엉뚱이 되지? 이게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법권과 조세 징수권을 원래는 국가가 행사해야 돼. 그때 이제 왕조 국가가 되니까 이제 왕이 그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행사하냐 하면 지방 제후들이 행사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국왕이나 상위 군주는 그걸 터치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불인권 또는 불수 불인권이라고 하죠. 정확한 말로. 예. 그래서 죄판이나 조세징수 같은 국가에서 행해졌던 공권력을 거기서 적용되지 않고 이것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그 당시 이제 그 지방제후들이 행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방분권 제재가
촉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원제도 안에서도 단순히 장원의 그 영주가 농노가 단순히 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아니죠. 얘가 임대인이고 임차인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넘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경제적 관계 외에도 경제 외적인 관계가 이 경제 외적 권리인데 경제 외적 권리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 재판권하고 조세 징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왕조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등등에서는 요 재판권과 조세 수익권을 중앙에서 흡수 통합을 하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방 분권적 경영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세권과 사법권을 국가에서 이제 중앙으로 통제하려는 경영이 중세 후기 때 등장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분권적 계층제와 정치 기능을 볼게요. 자, 주종제도 맺어진 상하관계는 평형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평균을 저번 삼는 피라미드 봉건제 계층제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1대1의 어떤 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다단계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됐고 그 안에서도 두 명의 군주를 모시거나 아니면 하위 군주가 오히려 이제 상위 군주의 어떤 뭐냐면 또 충성을 받거나 뭐 그런 아주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봉건적 계층제 구성원은 그들 사이의 상하관계 구별이 있고 토지의 권력의 대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피라미드형 저변에 있는 평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전사인 동시에 토지 보유자로서 봉건적 지배계층에 속한다. 그래서 일개 기사도 그 나름대로 적지만 나름대로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이제 뭐냐면 지배층으로서 상호적인 어떤 상부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주종 관계를 통해서 엮여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장원제도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봉건적 정치적 기능의 결과 보면 이제 여기 쭉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주종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기능은 개인 간의 관계를 분별한 주종제도가 이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의 공적 질서를 대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봉건제도 성립과 더불어 초대된 가장 중요한 정치 사항은 지방 분권인데 이는 9세기 10세기에 걸쳐서 유럽 전반의 정세가 정세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에서 정세 결과는 아까처럼 이민족의 침 이런 것도 있죠. 또 봉토 수요에 수반된 불인권의 수요의 결과이기도 한다. 자치적 통치권이 봉토 보유자인 개인에게 수요함으로써 국가 공권이 봉건제 지배의 강박에게 분산되어 지방 공급적 통치 제도가 형성되었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서양의 봉건제도와 동양의 봉건제 비교했어요. 쉽죠? 그래서 주의 봉건제도는 종법을 매기는 봉건제도, 서양의 봉건제도는 봉주와 봉신의 쌍무적 계약관계 이런 것도 있고 지방 분권적 선거 있고. 일본의 에도 시대 때 특징은 봉건제가 중앙 집권적 봉건제, 영국하고 비슷해. 그러면 어떤 분이 게시판에 그걸 질문했다. 그럼 에도 막부 이전까지는 무슨 봉건제였냐? 이거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가 아니라 가마쿠라 막부나 그 다음에 무료마침 막부 때는 이건 지방 분권적 봉건제도였어요. 그래서 서양의 봉건제와 유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에도 막부 시대 때 중앙 집권적 봉건제도가 하는 거는 일본의 모든 막부에서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 에도 막부에서만 통용된 거죠. 막번 체제라는 것이. 자, 요거는 이제 일본 살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장원제도를 볼게요. 장원제도는 앞에 상보구조가 이제 주종제도죠. 근데 장원제도는 주로 이제 하부구조, 경제 단위를 얘기한 건데 주로 농노하고 일단 영주 간의 관계야. 그 이들 관계는 일반적인 이제 지배 예속 관계야. 뭐 계약이 필요 없어. 예. 그래서 이는 장원제도가 유지되는데 자, 그럼 장원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일단 고전적 장원을 볼게요. 보통 이 고전적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일까? 주로 이제 11세기 이후에 성립된 프랑스식 그 장원을 얘기해요. 예, 프랑스나 그런 지역을 서유럽 지역의 장원들 있죠. 그 지역을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원 형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보면 그러니까 정형적인 장원 형태, 프랑스에서 형성된 정형적인 장원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다 이제 갖다 붙였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자, 장원의 구조를 볼게요. 일단 장원의 정의부터 볼게요.
이 장원이라는 것은 영주의 어떤 이제 본토죠. 그 영주가 이걸 한 개 정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개 이제 장으로 또 나눠서 뭐냐면 분할할 수 있어. 예. 한 개나 여러 개로 분할시켜 갖고 했던 경작 단위를 장원이라고 해요. 장원을. 그래서 이 장원의 구조 보면 거기에 이제 영주관이 있고요. 그 영주관은 이제 성으로 둘러싸였죠. 성. 그래서 보통 성을 일반 평민들이 살지 않고 평상시에는 영주가 살거나 아니면 영주의 대인들이 살아요. 전쟁이 날 때 이제 얘네들이 성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방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데 일반 농가와 제분소, 제빵소, 창고 시설물 이런 것들인데 제분소, 제빵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시설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영주가 만들어가지고 영주가 만든 걸 독점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돼. 그래서 그 사용하면 그만큼 시설 사용비용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경작지가 있는데 경작지는 특히 이제 영주 직영지하고 농민 보유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 직영지가 나중에 점점 농민 보유지로 이제 통합이 들어가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경작지를 또 뭘로 또 나눌 수 있냐면 충경지, 추경지, 후경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3포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3개로 나눠서 한 개를 시기하고 2개를 나눠갖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을 3포제다. 그래서 후경지를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시위법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죠. 근데 굳이 시위법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위법이 발달할 필요도 없는 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땅은 넓은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후경지를 뒀던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경우가 달라지죠. 이때부터 이제 시위법이 발달되면 거은 주는 방법이 발달되면서 후경지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고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3포제도 한 게 아니라 2포제로 한 거예요. 2포제. 땅을 2개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경작하고 한쪽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때 11세기 넘어가면서 3포제가 바뀐 거야. 이 3포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원래는 중세 처음에 실시된 건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이제 실시한 이제 토지 제도인데 토지 경영 방식인데 나중에 잊혀졌다가 나중에 11세기 이후에 인구가 좀 늘어나니까 이제 많은 걸 효율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3포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충경지하고 추경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작을 하죠. 그래서 충경지에는 이제 그 추경지 작물을 달리하죠. 달리해갖고 이렇게 짓는데 왜 이렇게 달리해서 이제 짓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뭐냐면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 밑에 이제 질소 같은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짓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지적 상승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윤작하는 방법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충경지하고 추경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경작지는 울타리가 없어서 개방되었다. 이걸 개방 경작지라고 해요. 우리 입장일 때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울타리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클루전 운동 이후에 울타리가 이제 하면서 내 땅, 자기 땅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역사가들 입장 때는 이 중세 시대 때 입장이 좀 약간 특이한 거야. 이런 게 울타리 없는. 그래서 이걸 개방 경작제라는 그 경작제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개방 경작이라고 하죠. 수많은 지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주 교회 농민 각자의 지주가 서로 섞여 있으면 특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상하 계층이 있지만 땅을 분배를 해줄 때 영주가 땅을 분배할 때 그걸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돼. 왜냐면 땅에는 이제 어떤 땅은 A 등급 땅도 있고 비옥대가 높은 땅도 있고 어떤 땅은 비옥대가 떨어진 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농민에게 그냥 비옥대가 높은 땅들만 분배해주면 사회적 갈등이 나죠. 총각사회 붕괴가 될 수 있죠. 갈등이 나서 그래서 여기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올 때 이걸 낮은 단계 지조로 또 나눠요.
지주는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되게 그 당시 말이나 소도 이제 쟁길 것 같잖아요. 말과 소가 한번 쟁기지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요 사이를 이제 지주라고 해요.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는 농부한테 이 땅을 나눌 때 요 땅을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띄워주고 여기 띄워주고 요렇게 띄워줘. 예. 그런 식으로 해. 공평하게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재지 지금 혼재. 그러니까 그 자기 땅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혼재지라고 해요. 혼재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평할 줄 몰라도 효율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차 인크루전 운동 때 이게 떨어져 있던 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강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하여튼 그런 게 것이 혼재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는 장원에 이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냐? 주로 농노죠, 농노. 그래서 이제 장원 농민은 대다수 인신의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농노였고요. 농노는 토지에 결박되어 이동의 자유가 없고 노동력과 환물의 제공을 해줬던 사람이죠. 그 영주한테. 그렇지만 농노는 그 노예는 아니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은 노예가 아니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농노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좀 부실해. 그래갖고 잠깐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설명이 좀 부실해가지고 농노 관련돼 갖고 얘기할게요. 농노는 이제 그 기원을 보면 부자의 소유한 콜로노스 후손이라고 알려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몰락한 게르만 자유민 후손도 있고, 그 다음에 해방노예 출신도 있어요. 그 원래 노예였다가 풀어줘 갖고 농노 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있고 예속 신분이죠. 그래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농노는 땅을 이제 대여받는 대가로 땅 자체가 소유지가 아니라 대여지죠. 영주에게 일종의 그 여러 가지 부담을 얻게 되는데 부담을 이제 짊어지게 되는데 일단 노동지대를 내고요. 노동지대는 고존 장원제에서 이제 뭐냐면 영주 직영지 가서 한 3, 4일 동안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생산물 지대나 환물지도 바뀌어요.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아, 이게 왜 그러지? 직영지 가서 3, 4일 동안 일을 해주는 거예요. 3, 4일 맞나요? 2, 3일 정도. 2, 3일. 근데 영주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하면 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죠. 어차피 남의 땅인데 그 생산물 같은 것도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노동지대를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장원제를 뭐라고 하냐면 장원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러죠. 그중에 제일 클래식한 장원제 고존 장원제라고 해요. 그래서 고존 장원제가 제일 원형적인 장원제야. 예, 노동지대를 바탕으로 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대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공납을 받아요. 공납. 이 공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특산물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생산한 여러 채소라든지 뭐 등등을 갖다 바쳐. 이걸 이제 생산물 지대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생산물 지대는 뒤에 이제 그 지대 형태 중에 그 노동지대에서 현물지대에 넘어가게 생산물 지대는 게 있거든요. 요거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공납물을 갖다 바치는 건데 벌증은 생산물 지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하고 이제 또 연결돼 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잡세로서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시설사용 아까 독점적으로 이제 뭐냐면 재분소나 뭐 제빵소나 이런 것들 영주시설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통행세, 수세, 도로유지세 등을 납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세권이 영주 재판을 또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영주 재판도 상급 재판이 있고 하급 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영주는 상급 재판권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형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중소제후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그 재판할 수 있죠. 그래서 사형을 이제 사형 재판은 이제 영주가 대영주가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농노의 권리도 있어요. 농노는 가정과 토지 결혼할 수 있고요. 그 토지도 가옥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여태 토지 소유라는 것은 자기 토지를 매매 양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작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경작권은
지주가 그 영주가 건들 수 없어. 자기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때 존중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은 총락 공동체 간섭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조차도 이 총락 간섭에 깰 필요도 없고 깨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영주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농노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공납을 받으려면 촌락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잖아. 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락 공동체 간섭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생산성은 당연히 고대부 노예보다 높죠. 왜냐하면 자기 그 경영지에서 자기 이제 보유지에서 농사를 하면 거기에서 막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성 높고 따로 관리 감독할 필요 없겠죠.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내나 저내나 뭐 어차피 자고 상관없으니까 일을 안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을 열심히 하잖아. 일단. 예. 그리고 농노예와 노예 차이점이 뭘까? 농노란 말이 농민하고 노예의 중간 사이거든요. 한 글자 따서 농노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농민 쪽 요소는 독립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노비하고 좀 비슷한 존재예요. 노비도 이제 그 결혼할 수 있잖아요. 부분적인 재산 소유와 토지 상속권을 보장받는다. 노예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자,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신분적 속박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주의 경제 외적인 강제가 있다. 그 아빠 재판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잡세 내야 되고 공납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거 다 경제 외적인 관계야. 예. 지대 외에 플러스 알파가 붙죠. 예.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 또 더 추가할 것은 매매의 대상은 아니에요. 노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저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망, 태업, 그다음 지대 잡부금, 납부거부 등등 있었고, 그런 것들이 농민 반란이 있었는데 뭐 이건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노예는 그럼 중세 시대도 있을까요? 중세 시대 때? 최하층이 노예가 있긴 있었어요. 네,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중세 시대 때 노예가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라는 존재가 점점 없어지게 돼. 자유민도 있었기는 있었지만 자유민도 농노의 흡수 통합이 되죠. 네. 왜 노예가 이제 없냐면 중세 시대 잘 안 보이냐면 아주 극소수의 노예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 계층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같은 기독교인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구조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뭐냐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 믿는데 노예 삼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제 노예를 그러니까 기독교 믿고 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잘 안 믿는 게 슬라브족들이거든요. 슬라브족들을 노예로 많이 삼았어요. 네. 슬라브라는 자체가 노예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들조차도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삼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있고 어떤 분은 그러면 흑인들은 왜 노예 삼았냐 했는데 흑인은 인간이 아니죠. 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삼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이 돼 기독교인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걸 하는 거고 인종적인 어떤 그런 차별감이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약간 많이 부족해서 뭐 봉건지대 등등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건지대는 여기에서 좀 설명할게요. 이 지대. 자, 보통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여기 보통 이제 봉건 장원제 지대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를 볼 수 있죠. 앞에서 이제 주종제도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해체됐던 거고요. 장원제도는 여러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해체된 거죠. 해체 배경이 좀 다르긴 해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중에 이제 지대 변화가 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그 지대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봉건제를 해체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지불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노동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현물지대, 화폐지대가 있어요. 노동지대는 이제 이거는 고정 자원제야. 우리가 이제 클래식한 자원제 있죠. 정형적인 자원제. 그래서 영주 직영제 농민 보유주로 나눠져서 주로 농민들이 2, 3일 동안 영주 직영지에 부역을 제공해 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안전의 경제 외적, 임신적 지배 관계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냥 헌물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보통 9세기에서 11세기
자, 헌물지대라는 것은 지대를 이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납불해요. 그 영주 직영지가 농민 보유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수확량에 따라 영주의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주의 간섭이 존재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 앞에 노동지대보다는 좀 더 경제적 관계에 들어서게 되죠. 네. 그게 이제 몇 세기 때냐면 대략 11세기에서 한 13세기 이 정도? 자, 마지막에 화폐지대인데 화폐지대는 이제 뭐냐면 일정한 화폐를 납부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경제 외적 관계가 이제 점점 벗어나 경제적 관계로 변한다. 물론 이제 경제 관계가 경제 외적 관계 남았겠죠. 상대적으로 볼 때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 하락과 패스트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들이 있어서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동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존자원제를 얘기하고요. 현물지대와 화폐지대를 받는 걸 순수자원이라고 해요. 네. 순수라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볼 때 경제적 관계였다. 경제 순수한 관계. 순수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어가 그래.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 고존자원제에서 순수자원제로 넘어서 자원이 해체돼 나갔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직영지 개발도 있고 복잡해. 또 나라마다 또 달라요. 시기마다 또 자원제가 강화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동력 같은 경우에는 영주자원제에서 구주에서 사프트에서 강화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별개로 여기는 이제 주로 그 프랑스 발달된 서유럽의 어떤 그 자원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부역도 있었죠. 뭐 기타 부역도 환물 납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볼게요. 영주권은 이제 영주의 경제 외적인 권리고 강제 기초가 됐다. 그러니까 영주하고 농노의 관계에서 영주는 이제 임대인이고 농노는 임차인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경제적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 관계가 있어. 요거는 영주권이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경제 외적인 권리야. 그러니까 요거 임대인의 관리 외에도 요게 기반을 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죠. 이거는. 예. 그래서 경제적 관리도 있지만 경제 외적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구체의 내용을 보면 강제로 이제 행해진 건데 재분 제빵 그다음 포도 압축 등 시설 독점하고 농민들이 이를 강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용해서 이제 시설물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시설 독점 및 강제 사용권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도로나 교량이나 항만에 부대 시설까지 미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쌍파뉴 대시 같은 시장 같은 거 있죠. 시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시설 사용비 같은 걸 얻는 것도 일종의 영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가장 핵심권 영주 재판권인데 자 영주 재판권은 국가의 공권에 속하죠. 이 재판권이야말로 농노들 부자유 그 신분에 예속시키고 그들 장원의 노동력을 토지에 결박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밖에도 일반적인 대형주의 경우에는 관세, 시장세, 뭐 상품세, 각종 세금 징수권이 있고 영지 내에 이제 강산 개발권, 화폐 주주권 같은 국가 공권에 속하는 거는 왜냐면 여기 화폐 주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독점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방 영주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주권은 크게 경제 외적인 권한이고요. 이 경제 외적 권한 안에 또 뭐냐면 이렇게 국가가 하는 국가의 공권력 관련된 것도 있다. 그 공권이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 그 징세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세 같은 것들 이제 거둘 수 있는 권리 있죠. 재판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야, 화폐 발행권 등등등. 자, 이런 국가 공권력은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서 점점 중앙으로 예속화돼. 그리고 경제 외적인 나머지 국가 공권을 위한 여러 가지 외의 것들은 이제 장원제가 해체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예, 이렇게 영주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노들은 공동체에서 그 간섭에 보호를 받는다고 했죠. 이 공동체 규제가 이제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공동체 간섭 같은 것이 형성된 것들이 뭐냐면 농경 운영 방식 때문에요. 그 당시 이제 삼포제 농업,
개방 경제, 혼재지 제도, 농업 생산이 좀 낮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개별 가옥당 그 농업 경영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개별 가옥당 이제 뭐냐면 농업하려면 개별 가옥이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가족 한 5명, 6명이 하려면 농기구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끄는 소도 있어야 되고 뭐 종자도 있어야 되고 등등 했어야 되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왜? 있어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공동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고 산부제 농업하고 혼재지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혼자 경영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모여갖고 언제 씨를 뿌릴 것인지, 곡식의 종류, 파종 시기, 수확 시기 이런 것들 다 정해야 돼.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해주고 같이 또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야. 예. 그래서 농업 생산력 부족이 나는지 생산력 그 농업생산 부족, 뭐냐 산포제 농법 등등 혼재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당시 공동 경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다는 거죠. 또 공동체 이제 간섭 안에는 또 공동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수학이 끝나면 누구나 경작지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는 낙수권이 있었고요. 그다음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방목권, 저기 이제 공유지에서 주변의 산림대 땔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소택지나 고기잡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소택지에서 이런 것들은 공동체 권리라고 한다. 그 외에도 뭐 니탄 채집권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원료로서 목탄을 많이 사용했는데 목탄이 없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니탄을 사용해. 니탄은 뭐냐면 하천에 깔려 있는 석탄이에요. 석탄. 지금 석탄은 땅을 파야 나오죠. 네. 막장까지 나와야지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석탄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캐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석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주워다 이렇게 쓴 거야. 니탄이라고 했어요. 예. 그 니탄 채집권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공동체 규제에 걸리는 장원의 간섭으로서 영주권까지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조차도 이걸 뭐 깨려고 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장원의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전의 것들 그대로 그냥 계속 그 지켜나가는 것이 그대로 좋은 것이고 중세 시대 때 이 장원의 변화를 일으키면 다 악적 종지야.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선이고 변화는 악이다는. 그래서 이런 영주권 자체, 공동체 권리 자체가 농민을 또 보호해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원제 붕괴는 그 영주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권한, 장원에 얽매이는 있는 공동체 권한나 간섭의 붕괴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중세 교회로 이제 넘어가죠. 이게 왔다 갔다. 중세 교회면 교회고 봉건이면 봉건인데,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힘드네요. 네. 자, 중세 교회 관련된 내용이 중세사 기출 문제의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죠. 중세 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개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좀 눈여볼 만한 봐야 되는데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자, 중세 교회 이제 보기 전에 이제 5대 교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5대 교구에 보면 이제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런 그 교구도 있었죠. 근데 이런 교구들은 이스라엘 영역에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냐면 힘이 되게 많이 약화됐어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힘이 많이 약화됐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튼교 같은 동방교회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었고 그래서 결국 남아 있는 게 노마와 콘스탄트 교회인데 어느 게 더 정통성 있느냐 하면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정통성을 주장했죠. 그래서 로마 수자 대주교가 일종의 교황이라고 부르죠. 교황의 한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서 뭐냐면 베드로의 순교지고 무덤이 거기에 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구전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하여튼 이제 로마 교회의 정통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세학 때 수돈 운동을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보면 잠깐 여기 좀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이거 좀 설명할게요. 지금 넘어가서 이렇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렇게 중세 구에 관련된 게 여기 305페이지 잠깐 215페이지 펴보세요. 215페이지.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 이제 뭐 크로니스톤 같은 거 좀 얘기하기 전에 중세 교회 조직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예. 물 좀 떠올게요. 아, 잠깐만. 지금 6시 23분인데? 그래서 잠깐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중세 교회의 특징을 보면 국가적인 조직체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 조직이 상당히 발달됐고 지금도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바티칸 시티로 보지 않죠.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교회 집행권 같은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지면서 그다음에 나름대로 막대한 또 장원까지 소유하는 경제적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세 정신계와 문화계를 교회가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세시대 때 보편적 권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중세시대는 황제권을 받던 세속 권력 같은 거와 그 다음에 또 교황을 중시하는 이런 권력들, 교권들이 두 개의 권력 집단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편적 권력이 나중에 국민국가 등장하면서 깨지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교회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교황은 국경을 초월해서 각국의 주교와 수도원자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개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조직망이야. 지금도 그래. 카톨릭은 잘못 건들 수 없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전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계는 이제 깰 수 있어도 독재자가 카톨릭 건드리지 못했죠. 우리 이게 나중에 이제 전두환 때도 카톨릭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잖아. 명동성당으로 가면 끽소리 못했잖아. 괜히 건드렸던 명동성당 뒤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예. 근데 최고 정점에 있던 것이 교황청이에요. 거기 교황과 그 밑에 이제 관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이제 밑에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추기경 있죠? 우리나라도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교황 다음에 고위공직자야. 그래서 보통 교황은 이제 어떻게 선발하냐면 추기경을 통해서 교황이 선출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콩콜라페라고 하죠. 이 콩콜라페. 원래 이 콩콜라페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는 독일 황제가 이제 교황의 임명권을 장악해서 지 멋대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불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콩콜라페라는 그걸 만들어서 추기경 회담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교황을 선출하게 돼요. 추기경이 모여서 다 문을 걸어 담그고 뭐냐 만장일치로 뭐냐 해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교황을 선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단위로서의 대주교구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적인 교회 관리하고 몇 개 주교도 이제 이렇게 밑에 있고 그 밑에 교구가 있어요. 교광고 대주교광고에 또 교구가 있고 교구 사제들이 있고 또 그리고 외곽 조직으로서 이제 종교회의 공의회라고 하죠. 예, 공의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황 대신에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구심점을 삼아야 되는 공의회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외에도 뭐 수도원이라든지 뭐 교단, 뭐 탁발 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교회의 권한을 볼게요. 교회는 이제 정치 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군주나 제후들에게 파문을 청하는 거야. 그러면 군주나 제후들이 파문을 청하면 개인적으로 파문을 청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했던 이제 지역 있죠. 그 지역에 뭐가 내려지냐면 성사 금지령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칠성사가 보통 중요한 건데 칠성사 중에 한두 개만 빼놓고는 이제 못하도록 해요. 이 성사가 되게 중요해. 파문도 중요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파문에 처해졌고 성사 금지령 내렸다고 뭐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근데 기독교가 정신세계 기독교가 중세대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교회 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는 신이 있어요. 이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카톨릭이에요. 교회가 해석한 이제 그 성경책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건데 신이 있고 이 사람이 성직자죠. 그리고 이제 성직자면 일반 신도가 있어요. 신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성직자에게 뭘 줬냐면 은총을 베풀었어요. 은총의 권한을 줬어. 네, 자신의 권한을. 그게 누가? 그다음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은총의 권한을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후손이었던 교황이나 성직자들은 자신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이렇게 신하고 직접 가지 못해. 이렇게 안 돼요. 성직자를 통해서 신에 다가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가 일반 신도들에게 뭘 베푸냐면 은총을 베푸는 거야. 선행을. 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은총, 은혜 그 뭐냐면 신의 은총을 베푼다. 그래서 은총을 베푸는 이게 선행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서만 신도는 뭐냐면 신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나중에 죽은 후에 뭘 해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이 선행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보이죠? 선행. 은총을 받아서 이제 성직자가 선행을 베푸는데 이게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됐죠. 하나가 뭐냐면 칠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사가 있어. 대사. 칠성사는 이제 카톨릭 교도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개의 이제 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영세성사부터 해서 견진성사, 성체성사, 뭐 혼인 고백성사 있죠. 성체성사, 고백성사는 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질 거예요. 등등. 그래서 이걸 받아야지만 이제 뭐냐면 죽은 후에 천국으로 점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선행도 있어야 돼. 주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카톨릭 교도는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은총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칠성사야. 근데 칠성사만 다 받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80%만 이제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중에 완전하게 받으려면 20%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칠성사를 통해서 80% 면제받으면 20% 남아 있는 거야. 이걸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주는 교행 행사, 며칠씩 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실제 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건 또 교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문서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사문서 가지고 뭐좀 면제부란 건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대사야. 그래서 칠성사만 받고 먼저 죽으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옥에서 자기 죄를 다 사하고 나서 그다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대사를 하면 완벽하게 이제 연옥에서 벗어나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사문서 면죄부가 중요한 거야.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곧바로 자기도 이제 죽은 후에 연옥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자기의 조상들이나 뭐 친척들도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칠성사를 받아야지만 뭐 천국에 간 거나 그다음 연옥의 존재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성경책이 없어요. 다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내용 간섭 있죠. 그 간섭이나 전례에 있는 거야. 전례.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성경에서 믿음만 강조하는 건데 그 카톨릭에서는 자기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해서 예전에 내왔던 관례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면 칠성사도 만들어 놓고 연옥도 하고 대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믿음과 선행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파문은 뭐냐? 파문이라는 것은 교회가 칠성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파문을 받은 개인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천국에 갈 수 없어. 지옥 떨어져야 돼. 연옥도 갈 수 없죠. 그리고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도 이제 뭐냐면 재판을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이제 군주나 제후한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 파급 크죠. 일단은 얘가 뭐 천국에 가는 것을 채점해서 이 지역이 이제 성사 금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일종의 죽은 후에 지옥에 가거나 잘해봤자 연옥에 가거든. 그러니까 이 크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이용해 갖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군주나 제후들에게 파문에 처하면 그 밑에 있는 신민들이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죠. 들고 일어나죠. 그 군주와 제후의 거달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개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때 이걸 이용했다. 파문을 이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사 그런 것도 있고, 그 대사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면제부가 나중에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법에 근거해서 독자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벌금형을 되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종교 재판은 종교와 관련된 것들만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세속제후대 받는 것보다는 그 교회에서 재판을 받는 게 훨씬 더 가벼우니까 벌금만 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보면 어떤 것들은 다 핑계 대서 교회와 연결돼 갖고 이제 교회 재판을 받으려고 해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보문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그 사용시키는 거 있지만 그런 경우에 마녀사냥 같이 예전에 이제 이단 이런 것들만 이제 예의적이고 대부분 처벌이 좀 가벼웠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세시대 때는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뭘로? 선행이 있어야 되고, 선행 안에 칠성사와 그 다음에 대사가 있어야 된다. 거죠. 믿음은 어디를 근거로 든 거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선행은 여행자들 갈래, 전승에 명시된다. 성경 없이. 네. 그래서 이 칠성사를 못하는 것이 파문이다.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신교들은 이게 반대해서 나타난 거죠. 신교도 입장 때 성직자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일반 신도가 신에 대해 뭐냐면 믿음으로서만 주요 믿습니다 하면 죽음의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유명한 말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다. 교회나 성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성직자는 옆에서 그냥 보조해주는 존재예요. 성직자들은. 얘네들 교회 안 가도 예수 천국 하면 교회 갈 수 있다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교회 갈 수 있다. 그 믿음은 어디만 적히는가? 성경만 적히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 외에는 아니다. 선행이나 뭐 칠성사, 대사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교회가 만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건데,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개신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있죠. 예. 예수 천국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예. 열심히 다니세요. 예. 그래서 그 칠성사 밑에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냥 교회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각종 종교 축제들이 많았어요. 특히 카톨릭이 많았어. 나중에 그 신교가 확산됐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상공업자들 사이에 신고가 이제 확산됐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 축제가 열리면 그 상공업 행위를 다 못하게 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 종교 축제가 많으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같은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개신교 갈아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야. 기사의 성입신이나 교회 축제 이런 데 전투 금지시키고 약자 기사도도 원래 이제 없었던 건데 교회가 이제 기사들이 맨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기사도 같은 걸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수의복은 앞에 나온 종교재판 벌금 또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죠. 막대하게. 그래서 교회세도 있고 10분의 1세라고 하죠. 11조. 그다음 초입세 갖고 이제 성직자 취임의 첫해 수입을 교황에 바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했던 것이 이노키트 3세인가 그런 거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 개혁을 관련되는 개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교회가 이제 권력을 정치 권력과 유착이 되죠. 그러면 정교 유착을 하면 항상 교회 세속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성직자가 세속적인 봉건 영주와 성격을 같이 보였죠. 왜냐하면 제후부터 왕후부터 황제부터 땅을 받으니까 봉건 영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직 매매나 교회 이런 것들 그리고 원래는 결혼을 못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개혁의 움직임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혁의 움직임이 이제 그 기틀 이제 출발했던 것이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수도원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